113회 대경관리사 세무회계 실전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2026년 세법 기준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조세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세는 국세죠. 그리고 소득세는 인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교육세는 세수의 용도가 특정돼서 목적세에 해당합니다. 근데 농어촌 특별세는 독립적인 세원에 부과되는 독립세가 아니라 다른 조세에 부과되는 부가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이 잘못된 표현이죠. 42번 문제 보시면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어하고는 민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기한은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 이거죠. 일정 시점에 도래로 인하여 법률 효과가 발생, 소멸하거나 또는 일정 시점까지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그 시점을 말한다. 따라서 기한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보시면 처음으로부터의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 즉 세법은 초일 불산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에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요게 잘못되세요. 즉 1월 15일 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1개월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2월 15일까지죠. 따라서 기산일은 1월 16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에 다음 날이 아니죠. 2월 15일 같은 경우. 따라서 그 전날의 기간으로 만료한다. 따라서 2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이 잘못됐죠. 그리고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 월에 해당 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요 내용은 그냥 1월 31일에 1개월 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월 31일은 없죠. 따라서 2월 말일인 2월 28일 또는 29일이 기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기속이 명의, 이름뿐이고 사실상 기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이것을 우리는 사실상 기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하죠. 이것에 대한 세법의 적용 원칙은 뭡니까? 실질에 따라서 과세한다 해서 실질 과세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 요구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의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과세 전에 적부를 심사한다 해서 과세 전 적부심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법인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주택, 별장,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 이축권, 분양권,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되는 겁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청산소득이란 영리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또는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되죠. 왜? 합병은 다른 회사하고 합치는 거고 분할은 한 개 회사가 두 개로 나누기 때문에 청산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해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미환류소득, 이것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즉 삼성그룹, 현대그룹 이런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따라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만 납세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세율이죠. 따라서 순자산 증가액을 화폐적 수치로서 표시한 가액이 각 사업용도 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서 을표에 기재하는 세무조정상, 즉 유보를 찾는 문제죠. 따라서 1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의 송금불산이 유보, 이것을 찾는 문제네요. 그리고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자기주식 처분익의 이권사집은
이것은 소득처분이 기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의 송금불산입은 상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례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송금불산입은 기타 사회 유출이 되는 거죠. 47번 법인세법상 이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얼마인가? 종합부동산에 대한 과원납금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환급금에 대한 이자, 즉 국세 환급 가산금이 되는 거죠. 이것은 입금 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송금 불산입된 법인세의 환급에, 즉 송금 불산입이 됐기 때문에 입금됐을 때는 입금 불산입이 되는 거죠. 근데 채무 면제액, 이것은 입금사항이죠. 그리고 이월결손금이 없어요. 따라서 입금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송금에 산입된 재산세가 환급됐어요. 송금에 산입됐으니까 환급액에 대해서는 입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입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입금불산입 금액은 1번하고 2번, 즉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김삼일 이사이면서 주주에 해당한다고 됐어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 임원이기 때문에 임원 퇴직금 한도를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요. 지금 4년 9개월간 근무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퇴직급여 2천만 원을 지급했다 하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며 임원 퇴직급여 규정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법인세법상 한도를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김삼일 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2,400만 원이고 상여금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정관 규정에 지급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송금불산입 상여 처분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급여 등 모두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퇴직금의 한도 계산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2,400만 원 중에서 상여금은 1,0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이 송금 산입된 금액이죠. 그래서 3,000만 원이 1년 급여액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4년 9개월이니까 57개월이죠. 따라서 12개월로 나눠갖고 퇴직금 한도액이 1,425만 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건비 중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이니까 퇴직금 2천만 원에서 한도가 1,425만 원이니까 575만 원이 퇴직금 한도 초과액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송금 불산입은 상여 한도 초과액 400만 원하고 퇴직금 한도 초과액 575만 원, 따라서 975만 원이 인건비 중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49번 보시면 세무조정 시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 직장 체육비는 송금사항이죠. 근데 벌금은 송금 불산입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은 송금사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자의 임원에 대한 사택 유지비는 이것은 송금불산이 상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형법상 내부를 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금불산입. 따라서 송금불산입 금액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은행에 가입한 정기적금 미수이자 계정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미수이자 T계정을 줬네요. 이 중에서 단기 증가 금액이 있죠. 이게 차변의 미수이자, 대변의 이자 수익.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입금 불탄입 사항이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 보시면 만기 시 이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법인세하고 법인지방 소득세를 원천 취소한다. 따라서 정기적금에 대해서는 수령할 적에 입금 사항이 되는 거죠. 따라서 미수이자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 하시면 되겠습니다. 51번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네요. 전화기, 휴대용 전화기 포함,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기. 이것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료인데 그냥 소모품비로 계산했어요. 그러면 이를 송금에 인정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금액에 상관없습니다. 1번 맞는 편이죠.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게 원칙적으로 즉시상각 대상 자산이죠. 다만 예외적인 게 있어요. 그 고유 업무의 성실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이게 예외죠. 시부인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액 송금으로 인정한다. 아닙니다. 성실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은 즉시상각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만약 비용으로 회계처리했어요. 그러면
비용을 인정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2번이 잘못됐죠.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자산, 토지가 있죠.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업권에 대해서 무신고했어요. 이럴 때는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52번은 당기 10월 1일 날 취득한 기계장치네요. 그래서 기계장치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게 돼 있죠. 그래서 취득가액은 4억 원. 근데 그 이후에 12월 1일 날 자본적 지출이 있어요. 2억 원에 대해서 기존 자산에 합산해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억 원에 플러스해 갖고 하시면 되는 거죠. 정액법이고 상각률을 줬어요. 그러면 상각 범위액은 4억 플러스 2억하고 상각률 곱하고 지금 10월 1일 날 취득했죠. 10월 1일 날 합산하니까 상결치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각 범액은 3천만 원이 계산되네요. 53번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차가감 소득금액은 4천만 원이다. 그러면서 이재민에 대한 기부금을 줬네요. 이것은 특례 기부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사업비, 이것은 일반 기부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5천만 원이 있네요.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차감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년도 특례 기부금 송금 한도 초과액이 400만 원 있어요. 이것은 2월에서 산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 소득금액을 구할 수 있죠. 차가반 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이 1,600만 원하고 2천만 원 또한 3,600만 원을 더하면 기준 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특례 기부금의 한도를 구할 수 있죠. 기준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이 5천만 원 있어요. 따라서 2,600만 원의 특례 기부금 한도율은 50%죠. 따라서 1,300만 원이 한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특례 기부금 송금 한도 초과액이 400만 원 있죠. 이거부터 먼저 송금 산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1,600만 원 있죠. 따라서 2천만 원이 특례 기부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도 초과액이 700만 원이 되는 거죠. 1,300만 원하고 700만 원. 결국 단기 기부금 중에서 한도 초과액이 700만 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기부금의 한도는 기준소득금액에서 결손금 차감하고 특례 기부금의 송금 산입 금액 1,3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의 10%, 즉 1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기부금은 2천만 원이죠. 따라서 한도 초과액은 1,8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정기 기부금에 먼저 차감하고 그 다음에 단기 기부금 한도 초과액 즉 1,870만 원하고 특례 기부금에 700만 원 있죠. 2,570만 원을 플러스하면 6,170만 원이 각 사업도 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아마 세무에서 가장 까다롭지 않나 생각됩니다. 54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기업 업무 추진비, 근데 첫 번째 보시면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비증했어요. 이것은 전액 송금으로 인정되는 광고 선전비가 되는 거죠. 맞는 표현입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를 금전이 아닌 현물로 제공한 경우, 즉 현물 기업 업무 추진비죠. 이것은 시과 장부 금액, 즉 큰 금액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게 돼 있어요. 맞는 표현이죠. 근데 광고 선전 물품으로 3만 원 상당의 달력과 3만 원 상당의 컵을 비증했다면 6만 원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본다. 이게 잘못됐죠. 특정인에게 연간 5만 원 이하의 광고 선전비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당 3만 원 이하인 경우는 한도가 없어요. 두 개 보시면 개당 다 3만 원 이하죠. 이것에 대해서는 10만 원이 되건 30만 원이 되건 한도가 없다는 거,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에 대해서 광고 선전비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VAT 매수액 불공제액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55번 지급이자 송금 불산이 규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차입금에 대한 건설 자금 이자는 자본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죠. 회사가 선택해서 건설 자금 이자로 자본화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해 갖고 그냥 비용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건설 자금 이자에 대해서는
투자 자산과 제조 등의 장기간 소유되는 재고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형 자산, 무형 자산에 대해서만 대상이 된다는 것. 투자 자산하고 재고 자산은 건설자금 이사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맞는 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 상당액은 건설자금 이자보다 우선화해서 지급자 송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죠. 맞는 편이고, 그 다음에 업무부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할 때는 업무부관 자산 가액은 취득가액에 의해서 지급이자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편입니다. 56번 보시면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자료를 줬네요. 그래서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서서 1표, 즉 유보를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손 충당금을 줬습니다. 기말 전에 이게 설정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기에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대손 충당금 부인액 300만 원에 대해서는 송금 취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당기말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금액은 5억 원이고 대손 실적률은 2%예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한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5억 곱하기 실적률 2%죠. 따라서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말 잔액과 비교하니까 1,200만 원이 당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가 되네요. 이것을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과 적립금 조정면서 1표 기초 잔액이 있죠. 이것은 단기준 증감에서 유보 추인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에 3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증가란에 한도 초과가 들어가죠. 따라서 이 한도 초과가 기말 잔액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4번인 300만 원하고 1,200만 원 이것을 구하는 문제죠. 그리고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준비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하고 고용목적 사업 준비금, 책임 준비금은 법인세법상 준비금이에요. 근데 배당 평균 준비금은 상법상 임의적립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58번 보시면 회사의 전무이사 특수관계인이죠. 시가 10억 원인 토지를 13억 원에 고가 매입했네요. 그래서 차변에 토지 13억 원, 대변에 현금 13억 원 이렇게 됐어요. 따라서 매입가액은 13억이고 시가가 3억이니까 3억에 대해서 고가 매입한 겁니다. 고가 양수죠.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상여 처분하시면 송금 불산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고가 매입에 대해서 상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토지가 과대가 되어 있죠.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해서 송금 산입하시면서 마이너스 유보하시면 되겠습니다. 59번은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네요. 당기 순이익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가산조정, 차감조정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각사업료도 소득금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각사업료도 소득금액은 2억 3천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비소, 이월결손금하고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시면 이게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과세표준은 2억 1,500이 되네요. 60번 문제 보시면 법인세 신고 납부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 신고 시 자본 변동표는 필수적 첨부 서류가 아니죠.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게 잘못됐네요. 따라서 무신고로 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세부조정 계산서가 이게 필수적 첨부 서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본 변동표는 필수적 첨부 서류가 아님으로써 첨부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거. 그리고 내국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한 사는 소득세와 똑같아요. 25%의 원천징수세를 적용해서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이 경과날로부터 2개월 이내, 즉 12월 말 결산법인일 경우 중간예납기간이 6월 말이죠. 따라서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포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는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맞는 편입니다. 61번 소득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에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맞는 표현이죠. 따라서 초일은 불산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일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경우 단체의 소득을 단체 구성원들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게 잘못됐죠. 단체 자체가 하나의 납세자가 됩니다. 따라서 그 단체의 구성원들의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여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2번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죠. 그리고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62번 보시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근데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법원 보증금 등 이자, 그리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단체가 단체명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이 있어요. 이것도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되는 겁니다. 63번 보시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본인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금 수익도 총수익금액 불산입이죠. 따라서 배당 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거.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니까 총수익금액 불산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세금과 공과금 중 벌금은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는 거죠. 따라서 사업소득 금액은 당기순이익서부터 출발해서 배당금도 차감합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차감하죠. 그리고 벌금은 가산합니다. 따라서 2억 4,300만 원이 김삼일 씨의 사업소득 금액이 되겠네요. 64번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월급의 300만 원, 그리고 상여는 연 800만 원, 실비 변상적 성격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것은 비과세죠. 그리고 중식 때 월 20만 원 식사를 제공받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월차 수당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줬어요. 그러면 총 금액부터 먼저 계산하셔야 됩니다. 월 금액이 300만 원이니까 연 금액은 3,600만 원, 그리고 상여 800만 원, 그리고 연월차 100만 원을 더한 4,500만 원이 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결국 1구 안에 있는 거죠. 따라서 근로소득 공제액은 75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이렇게 계산하시면 1,200만 원이 근로소득 공제액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차감한 3,30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네요. 65번 자료 보시면 종합 과세할 기타 소득 금액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리고 실제 필요 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필요 경비율을 아시겠죠?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서 장소를 대여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가 60%입니다. 그리고 주택 입주 지체상금은 필요 경비율이 80%죠. 그리고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 과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여료하고 주택 입주 지체 상금만 기타 소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 금액은 500만 원에 40% 200만 원하고 주택 입주 지체 상금 600만 원에 20%, 즉 320만 원, 즉 300만 원 초과되죠. 따라서 종합 과세할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은 3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66번 김진아 씨 여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인적 공제액을 계산하면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이 4천만 원이죠. 따라서 기본 공제 대상인데 여기에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초과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친 사망 전인 날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연령 요건 충족하고 소득 요건 충족하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예요. 근데 75살이죠. 따라서 경로우대 공제가 되는 겁니다. 모친 사업소득 금액이 600만 원이네요. 소득 요건을 충족 못합니다. 따라서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 총급액 500만 원 이하자, 따라서 이분은 소득요건 충족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아들하고 동생 그리고 장애인일 경우에는 나이를 안 따져요. 따라서 아들은 또 기본공제, 그리고 동생도 기본공제, 그리고 추가공제는 장애인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는 1명, 2명, 3명, 4명, 5명 150만 원씩 5명, 경로우대공제는 100만 원, 장애인 우대공제는 200만 원, 이것을 다 합치면 1050만 원이 인적공제액이 되겠습니다. 67번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문제네요. 근로수업된 배당 소득금액이 합산됐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배당세액 공제를 해주죠. 따라서 배당 소득에 가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폭식부로 기장을 했어요. 이때 기장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죠. 따라서 기장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기장했을 경우에 기장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간편장부로 기장하면 기장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만약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 원천소득이 있으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종업원이 임원이 됐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요 규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임원되면 퇴직이 된 겁니다. 근데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을 경우 퇴직을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죠. 근데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소득은 연금계좌로 이연했어요. 결국 연금소득으로 이연한다는 얘기입니다. 연금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따라서 이것은 퇴직소득이 아니죠. 따라서 나중에 연금 받을 적에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죠. 그리고 네 번째, 건설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대신 적립해주는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건설 근로자의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번 문제 보시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비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상장법인 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됐죠. 고가주택은 12억입니다. 근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건물을 무상이자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죠. 증여세로 과세하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번 보시면 소득세법상 신고 납부와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이때는 5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이 아니라 1개월 더 연장해줍니다. 따라서 6월 30일까지 하게 돼 있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중간연합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중간연합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주자는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간연합제도 적용 대상이다. 아니죠. 사업소득자만 중간연합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죠. 따라서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71번 문제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했죠. 1번 보시면 부가세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만 과세하는 개별 소비세에 해당한다. 아니죠.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산지구
과세 원칙이 아니라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죠. 잘못됐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죠. 전단계 세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단계별로 과세는 다단계 과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4번이 옳은 편이 되겠네요. 72번 문제 보시면 옳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개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1기, 2기 해갖고 2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예정 신고가 있어서 4번 신고하는 게 원칙이 되지만 개인일 경우에는 2번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면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상 납세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법정 증빙을 구비한 매입액에 대해서는 매수액도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잘못된 표현이죠. 따라서 박 과장도 잘못된 표현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는 각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신고도 각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네요. 따라서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고 나머지 것은 각 사업장에서 다 하는 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로서 영리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야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도 사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73번 보시면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신청한 날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는 거죠. 맞는 편이고. 그리고 간이가세자가 간이가세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신고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즉 8월 1일 날 포기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이 아니죠. 즉 신고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즉 8월 30일까지의 간이가세자의 간이가세 기간을 본다. 2번이 잘못된 표현이죠. 그리고 간이가세 기간은 1기뿐이 없어요. 따라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맞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4번 보시면 사업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점 소재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되어 있죠. 본전, 지점 불문해 갖고 다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점도 사업장 소재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됐죠.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이 어딨냐, 즉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게 돼 있어요. 4번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결국 해당 사업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만약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한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죠. 따라서 사업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주소가 사업장이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75번 보시면 부가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재화의 수입, 그러면 수입자가 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상품권은 유가증권이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2번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건설업은 용역의 공급 업종입니다. 따라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의 공급으로 보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즉 노하우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15일 날 상품을 할부 판매했어요. 그러면서 10월 15일, 12월 15일, 2월 15일 날 회수하게 됐죠. 결국 이것은 단기 할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 할부일 경우에는 회수 약정액 요 3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인도 시점에 가액
신고할 과세표준은 횟수 약정액인 공급한 제하의 총액인 300만 원을 2000X년 10월 15일 날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됐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7번 가계부 지출 내역을 줬네요. 그래서 지출금액에 포함된 부가세 합계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어 있어요. 바나나 구입은 면세가 되는 거죠. 생수 구입은 과세입니다. 도서 면세입니다. 프로 입장권 구입 과세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과세가 되는 것은 생수하고 프로축구죠.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110분의 10을 곱하시면 7,000원이 부가세가 되는 겁니다. 78번은 간주 공급에 대한 거죠. 사업을 폐지했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폐 없이 잔존 제하에 대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문제죠. 따라서 상품일 경우에는 시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는 면세죠. 근데 건물은 간주 시가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전년도 10월 15일 날 취득했죠. 따라서 전년도 1기하고 당기 1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2기 때 사업을 폐지했기 때문에 경과된 과세기한은 2기가 되는 겁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체감률이 5%가 된다는 거. 따라서 건물 취득가액 8천만 원에 1-5%고 경과된 과세기한이 2기니까 90%가 되는 거죠. 따라서 7,200만 원이 간주시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2,800만 원 상품을 더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1억 원이 부가세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79번 보시면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일품, 음식점업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세액연수를 추천했어요. 매수액 공제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가스렌지 이것은 과세죠. 따라서 매수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5인승이면서 배기량 2000cc니까 이것은 불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처 접대도 마찬가지로 불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미료, 설탕은 과세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매입세액은 600만 원하고 20만 원 합친 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를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기제도, 일반 과세자는 없어요. 근데 간이 과세자는 포기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일반 과세자는 적용이 돼요. 근데 간이 과세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 이것은 매출세액이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해줘요. 근데 간이 과세자는 매출세액이 없죠. 따라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죠. 근데 간이 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미만일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는 것.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이게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경관리사 세무회계를 풀어봤는데 한국세무서에서 주관하는 세무회계 상급 수준에서 약간 까다로운 수준이 되는 겁니다. 세무회계는 크게 공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쉽게 70점 이상 넘을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